자, 한의학 총강 첫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전에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한번 했을 때 그때 기반으로 그때 자료 기반이거든요. 한의학 총강이란 책이 사실 뭐 전반적으로 괜찮긴 한데 체계적으로 뭔가 좀 잡혀 있지 않은 느낌이 있어서 제가 순서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해나 이런 게 쉽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의학 총강을 공부하실 분들은 그냥 제 요 순서대로 한번 따라오셔서 한번 이해를 하시고 다시 또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한의학 총강 자체가 뭐 예전에는 한의학 원론이었죠. 이게 한의대생들한테도 엄청난 장벽이고 한의대 편입생들한테는 뭐 말할 나위 없겠죠. 사실 뭐 중고등학교 때 전혀 배우지도 않았던 그런 철학적 개념들이 등장을 하니까 여기서 상당히 혼돈을 주는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한의대를 다니면서 요 기본적인 내용을 열심히 뭐랄까 마스터하기 위해서, 마스터가 사실 쉽지 않지만 노력을 해볼 만합니다. 이게 한의사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사실 결정지어주는 그런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열심히 공부하시면 나름대로 어떤 재미도 있고, 나중에 임상을 하실 때도 뭐 양방 쪽 과목들도 중요하지만 그런 거에 그렇게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어떤 독자적인 그런 치료 시스템을 잡기 위해서 그런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시험이 다 끝나고 시간이 있으실 때는 조금 각 개념들을 좀 곱씹어 보세요. 이게 본인의 어떤 사고 영역 확장에도 도움이 될 거고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일단은 오늘 첫 시간이라서 간단히 총론 쪽에 몇 가지 파트만 조금 짚어볼게요. 자, 일단은 한의학 이론 체계의 구성이 나오죠. 철학적 기반을 보면 그 유명한 음양원이 나옵니다. 뒤에 나와요. 이거는 음양론과 오행론을 따로 자세히 배울 겁니다. 그리고 정체관념. 이거는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 몸이 약간 뭐랄까 조직들이 개별적으로 떨어진 것 같은데 이게 사실상 다 이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약간의 어떤 변화가 발생을 해도 그게 전신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어떤 유기체적 관점, 그거라고 지금 보시면 돼요. 뒤에 또 설명을 할 겁니다. 사실 이 정체관념을, 인체에서 이 정체관념을 가능하게 하는 게 이 두 개념이에요. 생리병리적 이론의 기반이라고도 나오는데 장부랑 경락입니다. 뭐 이거는 뭐 사실 간단한 개념인데 보시면은 장부 같은 경우는 어떤 독자적인 변화나 이런 작용을 유발하는 어떤 경향성이 있는 조직들이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겼겠죠. 도식화하면은 뭐 간도 있고 심장도 있고 폐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이 장부고, 그러면 이렇게 거대한 조직들 사이에서 또 뭐가 있겠습니까? 얘네를 이어주는 뭔가가 있겠죠. 아까 정체관념을 사실상 가능하게 하는 게 이 경락이라는 존재입니다. 경락은 어떤 얘네들 사이에 물질 운송이나 기타 어떤 신호 전달 같은 거를 가능케 하는 그런 조직 체계예요. 이거는 뭐 혈관하고도 완전히 일치되지 않고 신경이라고도 보기에도 약간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한의학의 독자적인 개념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 경락이라는 게 뭐로 이어지느냐? 우리가 침 놓을 때 경혈이라는 곳에 침을 놓죠. 그거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경락의 중요한 부위들마다 어떤, 쉽게 말하면 변곡점이에요. 변곡점들마다 딱 시술 포인트가 나옵니다. 침을 놓건 여기에 뜸을 뜨건 이런 것들을 경혈이라고 하죠. 그래서 경혈도 역시 경락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자침을 하더라도 뭐 요런 데까지
영향을 미쳐서 얘를 치료할 수 있다던가 먼 애들까지. 이것도 다 사실 경락에 의해 구성되는 뭐 때문이겠어요? 정체관념 때문이죠. 그래서 장부랑 경락, 특히 경락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한 정체관념, 인체를 유기체로 만들어주는 핵심적인 어떤 구조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사실 한의학을 배우는 이유가 진료를 하기 위함이죠. 진료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치료일 텐데 사실 이게 변증이라는 되게 특이한 개념이 있습니다. 한의학에는. 어떤 것이냐? 뭐 사람을 봤을 때 눈빛을 보고 안색을 보고 이 사람의 말하는 육성의 어떤 목소리의 특이점, 일단 이런 외형적인 걸 다 관찰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호소하는 어떤 증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되게 집중적으로 호소하는 뭐 허리가 아프다, 요새 소변이 밤에 자주 나온다,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뭐 가벼운 것도 뭐 요새 가끔 뭐 잠이 안 온다, 뭔가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있다, 변이 시원하지 않다,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포괄을 해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다라는 거를, 그게 증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상태다라고 규정을 하는 단계, 그게 변증입니다. 사실 어떤 감기로 인해서 기침을 한다, 요거는 그냥 개별 증상이고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이 사람의 현재 몸 상태를, 병리적 상태를 파악한 게 요 증이에요. 증. 한의 사람은 요 증을 파악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증을 우선 판별을 하고 그 다음에 론치, 과연 요 증에 어떤 치료법으로 접근을 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이 사람을 치료할 수 있고 가장 효율적으로 원래의 그 조화 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는가,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진료의 궁극적인 목적은 요 네 글자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변증, 논치. 자, 그 다음 보면 한의학 이론 발전상의 주요 서적과 인물 이론들 간단히 볼게요. 중요한 것들만. 자, 그 이름도 유명한 황제 내경이 나옵니다. 이건 뭡니까? 한의학 최고, 가장 오래됐으면서 최고, 사실 넘버원의 경전이죠. 경전이죠, 경전. 그래서 여기 경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굳이 뭐 약간 개인적인 소견을 밝히자면, 뭐 예를 들어서 오늘 핵전쟁이 터져서 극소수의 인류만 남고 다 전멸을 했어. 기존의 어떤 모든 그런 문학적이나 학문적인 그런 것들도 다 사라졌어요. 근데 한의학은 이 황제내경 한 권만 살아있으면은 후손들이 100년, 200년 아니면 수천 년에 걸쳐서 지금의 한의학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정도로 현재 한의학에서 사용하는 모든 이론이 여기다 담겨 있어요. 봅시다. 춘추전국시대 기원전이죠. 기원전부터 이미 뭐 여러 가지의 어떤 의학적 이론이 돌고 돌았겠죠. 중구난방으로. 이거를 총괄 편집해서 한나라 즈음에 완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정되는 서적이에요. 일단 두 파트로 나눠있죠. 소문과 영추. 약간의 이거는 서술 방향성이나 내용이 다릅니다. 이거는 나중에 한의대를 만약에 들어가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황제내경이란 게 어떤 편제를 띠고 있는가가 중요하거든요. 얘입니다. 황제와 기백, 이 두 인물이 나와죠. 이 황제, 삼왕오제로 대표되는 뭐 중국의 전설적인 왕 중에 한 명이죠. 그리고 기백은 여기 기백이라고만 썼지만 뭐 황제내경 아마 다른 신하들도 나올 거예요. 근데 그들을 대표해서 그냥 기백이라고 했습니다. 이들 간의 Q&A 형태로 서술되어 있다. 이거는 황제라는 이 똑똑한 왕이 매우 송곳같이 예리한 질문들, 뭐 좁게는 의학적인 질문, 넓게는 철학적인 질문을 막 던지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미 음양, 오행, 모든 철학, 의학에 통달한 이 기백이라는 신하가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대답을 해주죠. 어쨌든 이런 형식 Q&A 형태로 서술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황제내경은. 근데 사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론적 경전,
어떤 학문을 고사하고 이론적 경전은 뭡니까? 내용이 조금 난해한 내용들이 많겠죠. 아무리 상세히 풀었었다고 해도 내경도 사실 어려운 내용이 많습니다. 뭐 이거는 우리만이 아니고 전 세대 분들도 그랬겠죠. 그래서 진월인이라는 사람이 난경을 썼어요. 난경. 이건 뭐냐? 어려울 난이죠. 이건 내경이겠고 내경 중에 어려운 부분을 뽑았다 이거죠. 즉 황제내경에서 미진하게 기술되어서 논쟁이 있는 뭐 어떤 문장인데 특히 한자로 구성된 그런 문장은 되게 이 논쟁의 소지가 많죠. 특히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 들을수록 더 많겠죠. 어떤 의관은 요 문장은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어떤 내용 어려운 조문들만 뽑아서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서적이 난경입니다. 즉 난경은 어떤 독자적인 서적이라기보다는 내경에서 어려운 부분들만을 발췌해서 그거에 대해서 주석을 단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두 번째로 나오는 책, 이것도 두 번째로 나오니까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상한잡병론. 그 유명한 상한론의 토대가 되는 책입니다. 장준경이라는 사람이 썼죠. 이거는 저자 이름도 외워두세요. 이건 뭐냐면 한의학 최초의 전문 임상입니다. 임상. 아까 황제내경이 뭐였어요? 한의학의 기본 이론들이잖아요. 사실 철학적인 내용도 있고 뒤에 나오지만 오온육계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그래서 꼭 의학적인 내용만이 아니라 의학의 기반이 되는 이 철학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원론적이에요. 사실 한의학 원론이라고 봐도 되죠. 이 황제내경을. 그런데 요거를 기반으로 우리는 어쨌든 실제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랄까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들이나 이런 방법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황제내경에 의해 정립된 이론적 체계를 기반으로 실제 임상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증상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증상에 대한 어떤 마왕탕이나 계지탕이라는 이런 실전에 쓸 수 있는 처방들 이런 걸 써야 된다. 이런 거를 밝힌 책이 이 바로 상한잡병론, 아까 이름 두고 장준경의 상한잡병론입니다. 이거는 후에 왕숙화라는 사람에 의해서 가죠. 이거 왕숙화 뒤에 또 나와요. 바로 뒤에 왕숙화에 의해서 두 권으로 분권이 돼요. 내용 특성상 상한론과 금계요약으로 분권이 됩니다. 이 상한론은 그 아까 말씀드린 황제내경과 함께 한의대에 가면 좀 많이 배우실 거예요. 그러면 얘네 둘이가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분권이 됐겠죠. 간단히만 살펴보면 상한론 같은 경우는 육경변증입니다. 육경변증. 변증이란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환자의 어떤 여러 증상이나 징후들을 살펴서 이거를 크게 6가지 경, 뭐 태양경병, 양명경병, 소양경병 이런 식으로 6가지로 크게 분류를 하고 그 안에서 다시 밑에서 세부적으로 분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상한론의 핵심 특징은 요거예요. 결국 육경변증. 예를 들어볼까요? 상한론의 조항 하나를 보면 유명한 조항입니다. 태양병. 태양병 중에 어떤 것들? 열이 나고 땀도 나고 바람도 싫어하는데 완맥이 나타나. 그럼 이런 경우는 중풍이라고 명한다. 약간 세부적인 개념이죠. 태양병 중에 세부적으로 중풍으로 나뉘는 게 있고 뭐 다른 걸로 나뉘는 게 있겠다. 어쨌든 상한론의 핵심 특징은 뭐예요? 일단은 6가지로 분류를 해놨다. 6가지 경우로 육경변증입니다. 반면 금계요약 같은 경우는 육경변증을 쓰지 않아요. 얘도 변증을 쓰긴 쓰는데 어떤 거? 아까 말씀드렸던 장부경락 위주죠. 어떻게 보면 현대 한의사들이 쓰는 장부변증, 경락변증과 더 가까운 거는요, 금계요약이죠. 뭐 지금도 상한론으로 처방하시는 분이 많긴 많은데 저는 약간 이쪽이긴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두드러지는 뭐상의 특징? 변증상의 특징이에요. 변증상. 둘 다 변증상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왕숙화라는 사람이 뭐를 했다. 이거를 두 권으로 상한론과
금계유락으로 분권을 한 거죠. 아까 왕숙화란 사람이 밑에 바로 나온다고 했죠. 여기 나옵니다. 이 왕숙화. 자, 왕숙화의 맥경. 이름만 봐도 딱 나오죠. 맥에 대한 경전이다. 이거는 뭡니까? 이제 상한론에서 임상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 그럼 이제 임상적인 내용을 우리가 사실 한의학의 진단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사실 한의사의 아이덴티티 하면 뭡니까? 침하고 맥이죠. 그래서 왕숙화는 그 중에 맥이라는 진단법을 되게 강조를 해서 어떤 증상일 때는 어떤 맥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쓴 책이 맥경이에요. 맥경은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애호하는 책이고 공부를 좀 이걸로 많이 했습니다. 중요한 서적이고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건 뭡니까? 그럼 왕숙화가 상한잡병론을 2권으로 분권을 했고 이런 어떤 임상적인 내용의 근거를 두고 맥을 연계시켜서 맥경까지 저술을 했다.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한의대 가면 의사학 시간을 많이 배우는 겁니다. 금원사대가. 이 사람들은 이름하고 이명까지 다 외워야 돼서 조금 짜증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시험에 잘 나올 수 있으니까 외워둬야죠. 봅시다. 금원 뭡니까? 금나라 원나라 시대 뭐 한 12세기 14세기 사이 되겠죠. 금나라 원나라 시대 사이에 등장한 사 4명의 대가 명의들이죠. 이름을 일단 봅시다. 유완소, 이고, 장종정, 주진영. 이 사람은 뭐냐? 사실 금원시대에 엄청나게 많은 의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4명이 상당히 학설이 독특했다. 그래서 이 4명을 상당히 중시를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유완소부터 볼게요. 이 사람의 특징 뭡니까? 하간지방 사람이기 때문에 일명 유하간이래. 유하간, 유완소 이거 같이 외워둬야 됩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아까 나왔던 황제내경에 제가 그 철학적인 파트도 나온다고 했죠. 오온육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 오온육기 그 다음에 병기학설을 연구해서 이 사람 뭘 주장했냐? 육기, 개종, 화화, 오지, 과극, 개위. 이거 뭔 말이냐면 어떤 육기든 오지든 나중에 배울 건데 이런 감정적이나 어떤 외부적인 그런 기운들이 종국에는 뭘 통해서 화나 열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면서 증상이나 이런 게 나타난다, 발현된다. 이런 관점이에요,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문장이나 문제에서 이런 화나 열이 나오고 주화론 이렇게 나오면 누구다? 유완소다. 이거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뭐예요? 이 화랑 비슷한 게 또 뒤에 나와요. 이 사람을 먼저 또 볼게요. 비교를 해야 되니까. 주진형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가모래 단계. 그래서 일명 주단계라고 합니다. 저는 주진형보다 주단계가 더 맞았고요. 이거 그런 거죠. 관우보단 관운장, 조조, 조맹덕 이런 거죠. 자를 대신 쓴 거. 그래서 유완소 다음에 주진형을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이거예요. 승멸상화가 주요 병인이다. 사실 승멸상화 때문에 모든 병이 생긴다. 그래서 상화론을 주장했죠. 둘 다 화죠. 유완소도 화가 들어가 있고 이 주진형 주단계도 화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상화예요. 상화. 나중에 배우지만 이거랑 얘는 약간 다릅니다. 얘는 그냥 화고 얘는 상화예요. 그래서 그 둘을 비교해야 돼요. 상화면 주진형, 그냥 화면은 누구? 유완소. 그 다음에 거기에 추가로 양은 항상 남아돈대. 양유역. 그 다음에 음은 항상 부족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사람 치료를. 부족한 음을 자양을 해야겠죠. 그래서 상화론을 주장한 동시에
음을 자양해야 된다는 양음학파이기도 해요. 이 주단계라는 사람이, 주진영이. 그래서 동일하게 화가 들어가지만 단순히 화나 열 이쪽으로 나오면 유한소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상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뭔가 음을 보여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문장이 있으면 주진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다르죠? 두 어떤 포인트가. 그 다음에 이고, 이 사람은 자호래, 자호. 자기가 스스로 동원노인이라고 부르고 다녔대. 그래서 일명 이동원인데, 저도 이고보다 이동원이 조금 더 친숙합니다. 이동원은, 이 사람은 원기, 특히 비위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원기의 중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주기합하고, 비위 중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비위합하죠. 이 사람은 뭔가 병이 생겨도 잘 먹고 소화를 잘 시키고 하다 보면은 모든 게 치료가 된다. 이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주기합파, 비위합파. 자, 금원사대가 중에 마지막 장종정이라는 사람. 이 사람도 자가 자화이기 때문에 장자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금원사대가 중에 한 명은 장종정. 아까 누구? 상한자병론 쓴 사람은 장중경입니다. 중, 종.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이 사람이 또 상한론과 관련된 이론을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장씨 하면은 둘 다 상한론과 관련이 돼 있는데, 장중경은 상한자병론의 실제 저자다. 그리고 장종정은 상한론과 관련된 근본사대가다. 요거를 확실히 외워두시고 가야 돼요. 그럼 봅시다. 사기가 침범했을 경우, 쉽게 말하면 외부에서 병사가 침범을 했을 때, 이 사람은 상한론의 한토화 3법을 적극 활용할 것을 주장했지. 이거는 뭐냐면, 아까 방금 나왔던 이 이동원이라는 사람 있죠. 이동원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이 사람은 병이 생겨도 약간 뭐랄까, 비위. 잘 먹고 에너지 충전을 잘 하면은 병은 낫겠다. 이런 주의죠. 이 사람은 뭐예요? 일단은 이 침범한 사기를 어떻게 해야 돼? 내보내야 되거든. 잘 먹으면 뭐하냐? 이런 거를 빨리 내보낸 다음에 조리를 하든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떤 피모 쪽으로 사기가 침범하면 땀을 내야 되고. 그죠? 좀 애매한데, 위나 이런 데, 쉽게 말해서 체했을 때, 음식 덩어리가 위에 노물로 있어. 그러면 토해서 그거를 없애야겠죠? 그 다음에, 대장 쪽에 대변이 꽉 막혀서 며칠째 나오지 않아.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해? 설사시켜서 그거 빼내야지. 자, 대표적인 세 가지 방법입니다. 몸에 들어온 어떤 병사들, 눈에 안 보이는 사기일 수도 있고, 실제로 보이는 어떤 음식물이나 병 같은 걸 수도 있고, 요런 것들을 일단은 요런 게 병원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쳐서 빼내야 돼. 이런 것들을 공격해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은 공학파입니다. 결국 적극적으로 치료를 할 것, 어떤 약간 과격한 치료를 해서 일단은 사기를 다 제거를 해라. 이게 장종정, 장저하입니다. 장중경은 상한자병론의 저자, 장종정은 상한론이 나온 이 한토화 3법을 적극 활용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금원사대가를 정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번 시간이 마지막은 명문학설입니다. 명문학설.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라서 이거는 나중에 엄청나게 자세히 배웁니다. 외우기도 쉽게 이거 언제 제기된 거예요? 명대에 제기된, 명문이니까 명대에 제기된, 외우기 쉽죠? 명문에 뭐냐면 생명 근본설, 명문 음명수화라는 문장도 있듯이 생명의 문, 생명의 근본이다. 명문이. 이거는 어디에 기반을 두냐면 사실 이 기반이 되는 문장은 엄청 오래전에 나왔어요. 언제 나왔어요? 난경이죠. 난경 뭐예요? 아까 이거 내경 중에 어려운 부분만을 뽑아낸 그런 책이죠. 사실 이 명문이라는 개념도 상당히 난해한 개념이기 때문에 난경이 들어가 있고, 여기서는 어떤 설명을 했냐면 좌신 우명문설, 이거는 이거예요. 자, 봅시다. 갑자기 해부가 나오는데,
해부랑도 조금 친해지시면 좋습니다. 사람 몸에 신장이 두 개가 있어요. 이게 정면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왼쪽 신장, 오른쪽 신장. 오른쪽 신장이 약간 낮죠. 이거는 여기 엄청나게 큰 간이라는 애가 조금 눌러주기 때문에 약간 낮아요. 그래서 이 아까 난경에 나온 명문, 이 좌신 우명문서는 신장이 괜히 두 개가 있겠냐? 얘는 신장이고 얘는 명문일 거다. 이런 관점이에요. 어쨌든 이 명문서는 나중에 자세히 다루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명문이 어떤 해부학적 위치 뭐 이런 것도 중요할 수는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 명문이라는 개념이 왜 나왔냐, 그리고 이들의 실제 기능이 무엇인가가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렇게 어떤 구조적으로 규명을 하는 것도 중요할 수는 있지만 저는 아까 말했던 그쪽에 더 포인트를 두기 때문에 나중에 명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도 그쪽에 조금 더 포인트를 두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무튼 여기서는 명문이라는 게 있고 이게 뭐 신장 두 가지, 신 두 가지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생명의 근본이 될 수도 있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첫 시간은 그냥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약간 이제 기본 본격적으로 어떤 철학적인 느낌으로 이런 내용으로 설명을 들어가 볼게요. 조금 긴 시간이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